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요 소양강 배터입니다. 이곳에 나온 이유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가로놓인 말라카 해협을 배로 건너며 역사적으로 얽힌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고 유럽까지 연결하는 중요 해상 교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해적이 출몰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도 끈을 놓을 수 없는 긴장의 해역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실까요? 오래전부터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호주 대륙 사이에 약 3만 5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동인도 제도라고도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말레이 제도 답사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말레이 제도 총 면적은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인구도 약 3억 명이 넘는 섬 지역입니다. 이들 섬들은 특유의 고립성에서 오는 자연 생태계와 독특한 생활 문화 등은 섬 관광의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레이 제도 섬답사에 앞서서 말레이 제도로 들어가는 말라카 해협을 배로 건너며 보고 느꼈던 얘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이곳은 평소에 나홀로이거나 대학의 동료들과 함께 다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들과 아내 셋이서 5,200km의 인도네시아 열도를 횡단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말레이 제도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 저가 아시아 항공기에 오릅니다. 비행기 창에 비치는 구름 위의 황혼의 빛은 삼라만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듯 마력에 빨려드는 느낌입니다. 인천에서 바로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면 될 것을 이번에는 배로 말라카 해협을 건너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서 거기서 다시 말라카로 버스 이동하여 배를 탈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왔으니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엿보기로 합니다. 초현대식 고층 건물과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메르데카 광장, 힌두교의 성지 바투 동굴, 말레이시아 왕궁, 국립박물관, 재래시장 등등 다리가 아프도록 다녔죠. 이제 이곳을 떠나 약 140km 정도 거리의 말라카로 버스 이동하면서 차창 밖 남국의 정치로 가득한 야자수에 마음을 줍니다. 드디어 인구 약 60만의 항구 도시 말라카시에 도착합니다. 이제와는 또 다른 역사 냄새를 풍기는 이채로운 분위기에 빠져듭니다. 사실 이 도시는 1509년 포르투갈인들이 들어오면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지배를 받지요. 그 후 2차 대전이 끝나 영국의 지배로 다시 들어갔다가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한 지역으로 그 역사적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라카시 도심을 흐르는 강변의 작은 호텔을 찾아듭니다. 중국인 여주인은 숙소는 다소 불편할지 몰라도 볼만한 것은 걸어서 다닐 정도로 가까워 편리하다며 반갑게 맞아줍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두마이로 가는 국제 여객선 예약을 위해 선착장에 매표 건물로 걸음을 옮겨 다음날 아침 출발하는 배표를 구입합니다.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건널 준비를 하고 나니 주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방문했던 곳이었는데도 이곳의 정치에 다시 빠져들고 싶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시의 관광 중심지인 말라카 강변의 네덜란드 광장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벼 오래전부터 무역 거래나 서구 세력의 동진을 위한 쟁탈 지역으로서의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가 전파되는 등 동서 해양교통의 중심지임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세인트폴 언덕 요새 위의 말라카 해협을 향한 포르투갈의 대포와 중국 명나라 정화장군의 대함대가 1405년부터 7차에 걸쳐 인도강을 건너 아프리카까지 약 2만 7천여 명이 승선한 함선 62척으로 대원정한 사실을 소개하는 정화 문화관을 방문하면서
말라카를 재조명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길게 이어진 강변의 운하를 따라 오가는 유람선과 신혼부부와 인사를 나누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낸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듯 정겹게 보냈던 이곳을 떠나기 위해 아침 8시에 출항하는 부둣가로 가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배에 승선합니다. 배는 굿바이하며 손을 흔들듯 서서히 항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곳을 출항한 배는 63km 건너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중앙부에 위치한 두마이 항까지 가기 위해 서서히 스피드를 높여갑니다. 여객선은 무게 145톤에 정원 255명으로 우리나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거쳐 독도를 왕래하거나 인천항에서 연평도나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들의 평균 500톤보다도 훨씬 작은 배였지요. 다행히 간밤에 억수같이 내리던 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아져 해협을 건너며 바다 구경을 하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해협 한가운데로 나오니 갑판에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의 센 바람과 마주칩니다. 거기에다가 수만 톤급의 큰 배들이 곁을 지날 때에는 전후 좌우로 흔들림도 대단하더라고요. 이처럼 배가 흔들리자 배멀미 등으로 대부분의 승객들은 빈자리를 찾아 누우며 빨리 건너편 항구에 닿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임을 안 선장은 조타실로 초청하여 해협을 왕래하는 배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 탱커 등 다양한 배들이 쉼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작은 쾌속 보트가 바다 위를 퉁퉁 튕기며 빠른 속도로 인도네시아 방향으로 달립니다. 이렇게 가끔 순식간에 다가오는 보트가 해적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죠. 선장에게 농담삼아 저 고속보트는 해적선이 아니냐고 했더니 손을 저으며 웃더군요. 왜냐하면 이들 스피드보트가 여객선을 정지시켜 배에 올라와 승객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금품을 탈취하거나 납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라카 해협은 지금도 여전히 해적들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늘 경계해야 하는 해역의 하나로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말라카 해협은 해적들이 활동하기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길이 약 900km에 폭 20에서 370km와 평균 수심 25에서 27m로 지정된 항로는 불과 약 2.5km 정도로 매우 좁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항로 사정과 많은 해상 교통량으로 선박들이 정상 속도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거의 매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나 보르네오에서 발생하는 산불로 인한 짙은 연기는 가시거리를 200m로 줄여서 해협에서의 선박 속도를 늦추게 하여 해적들에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테러 조직이 폭탄을 장착한 소형 보트에 의한 유조선 등의 대형 선박을 폭파할 경우 해양 오염은 물론 수로가 막혀 선박 통행이 전면 마비되는 치명적 상황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해적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적과 종교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행동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1987년인가 카리브해 해적 보물선을 구경하러 갔다가 안내서적을 구입합니다.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 책을 들여다보니 해적의 역사, 바다의 영웅, 해적 출현, 해적왕과 유명한 해적들, 남장 차림의 여해적, 해적 생활, 해적선과 해적의 전술, 해적 깃발, 해적이 탈취한 보물, 해저 속에 잠든 보물들에 관한 해적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적들이 탈취한 긴 원통형 황금 덩이를 손으로 겨우 들어 올리는 체험을 하면서 재물 탈취가 그들의 목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보고서를 보면 보통 예전의 해적들은 오랜 시간을 목표물을 찾아 바다에서 함께 보낸 것과는 달리 오늘날의 무장한 해적들은 작은 보트를 타고 다니며 갑자기 배에 접근하여 총과 칼로 위협하여 귀중품과 돈을 탈취, 인질로 잡아 몸값을 요구하는 시간제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적 행위가 끝나면 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와 태연하게 지내 과거의 해적처럼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들은 그들의 약탈품을 18세기 해적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분배하는데 그들 중 누군가 사망하면 남은 그의 가족에게 보장해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이는 그들이 해적 행위를 지속시켜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현대 해적들은 과거와 달리 해골 깃발을 쓰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말라카 해적들은 오래전부터 이 해협을 오가는 무역선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었지요. 이에 중국 명나라 정화 함대 등 영국과 네덜란드 등은 해적 소탕에 나서 약탈 행위를 종식시켜 해상 운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적의 황금 시대가 끝나는 듯 했으나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소말리아 해적이 국제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말라카 해협의 해적 행위는 2000년에 들어서면서 고개를 다시 들어 소말리아보다 말라카가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로 경계해야 할 해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허점이 보이면 이들의 해적 활동은 재개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말라카 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최단거리로 연결해주는 주요 해상 통로로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 등과 더불어 항해 안전 여부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가 자국의 영해로 선포할 수 있는 해역이지만 국제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으로 만들어 통행 안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외의 대응으로 나온 것이 태국 남쪽에 크라 운하를 건설하자는 안과 동시에 석유나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액션은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협을 건너며 객실과 갑판 그리고 조타시를 드나들며 해적과 얽힌 역사,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그려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약 1300여 년 전 신라 고우성 해초가 순례를 위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며 고향을 그리워하지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드디어 출항한 지 두어 시간 만에 인도네시아 두마이 항이 보입니다. 가판에서 만난 말레이시아에서 휴가를 얻어 일시 귀국하는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해적에 얽힌 이야기와 서로 궁금한 이야기 등을 교환하는 일들은 여행의 묘미입니다. 조금 전까지 큰 파도가 배전에 부딪힐 때마다 좁은 후가판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서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을 뒤로 해야 했습니다. 환영 인도네시아 두마이라는 글씨는 다름 아닌 무사히 말라카 해협을 건넜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는 5200km의 열도 횡단을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작은 국제 여객선에 의지한 채 거친 말라카 해협을 건너며 보이는 크고 작은 선박들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해역을 항행하겠지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적 숨결을 바다 위에서 보는 일은 참으로 감회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길고 좁은 이 해역을 통해서 동서양의 문물 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인류의 등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